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도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리스크가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나마 리스크도 낮추면서 연평균 수익률 10%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S&P 500이죠. 하지만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괜히 꼭지에 물려서 소중한 내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S&P 500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30%, 50%씩 폭락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데이터를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고점일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더 위험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지식이 전혀 없다면 왜 S&P 500에 주목하면 좋은지,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어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고점 공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S&P 지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언론 헤드라인은 늘 난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AI 거품 붕괴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증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죠. 지수는 최고치라는데 뉴스는 맨날 겁주는 얘기뿐이니까 초보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요, 지금이 신고가 근처인데 지금 사면 괜히 물려서 돈을 잃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긴 시간의 차트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S&P 500의 역사를 10년, 20년 단위로 쭉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높다고 느끼는 이 지점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최고점을 찍어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최고점으로 대부분 덮여왔죠. 예를 들어보면 2007년 10월 S&P 500 지수가 약 1565포인트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수가 너무 올라있다, 비싸다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로 S&P 500 지수는 반토막이 나면서 공포가 현실이 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불과 6년 뒤인 2013년에 S&P 500은 고점을 다시 돌파했고, 현재 촬영 시점으로 S&P 500은 6,900포인트로 2007년 고점 당시보다 4배 넘게 올라있죠. 불과 19년 전에 최고점이라고 겁냈던 1565포인트가 이제는 S&P 500 차트에서 아주 낮은 언덕처럼 보일 지경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구간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때가 싸게 살 기회였네라고 인식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의 최고점은 10년 후를 되돌아보면 평범한 지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을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미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 성장입니다.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혁신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도 꾸준히 불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지난 100년간 미국의 주식시장은 연평균 6에서 7% 정도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제공해왔어요. 기업들이 돈을 계속 잘 벌고 그 이익이 점점 커지니까 지수의 내재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 지수의 역동적인 구성 시스템입니다. S&P 500 지수는 한 번 선정된 기업을 영구 보유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매년 낙오하는 기업들은 퇴출되고 그 자리를 떠오르는 신생 강자들이 대신 채우는 시스템이죠. 즉 S&P 500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포트폴리오처럼 시장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종목을 채워갑니다. 과거에 큰 영광을 누렸던 코닥, 시어스 같은 기업이 빠지고 그 자리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기죠. 결과적으로 지수는 그 시대의 승자들로 계속 갈아타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파이 자체가 커져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효율이 올라가면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건 다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그 혜택이 결국 주가와 지수 상승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죠. 미국은 세계 최고 혁신 기업들의 집합체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커지고 기업 이익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지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언제나 조정이나 폭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기업도 일시적으로 실적이 꺾일 수도 있고요.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죠. 물론 미국이 성장을 하고 S&P 500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돈을 잃기 싫다는 회피 편향 심리 때문에 지금 사면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인간이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바로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 하락이 두려워서 아예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 찰스 슈왑에서 2024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여러 가상의 투자자를 비교해본 데이터입니다.
투자인데 가정된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매년 운이 좋게 최저점에만 투자하는 사람과 반대로 매년 하필 최고점에만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시장 등락을 신경 쓰지 않고 매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막상 폭락하면 무서워서 못 사고 계속 현금만 들고 기다린 사람,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누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까요? 당연히 매번 저점에 기가 막히게 산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해마다 그냥 바로바로 투자한 사람이었죠. 여기까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매번 운 나쁘게 고점에만 투자한 사람조차 1등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 정도밖에 수익 차이가 안 날 만큼 괜찮은 수익을 거뒀다는 거고, 꼴등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끝까지 못 사고 현금으로 대기 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장 밖에 머무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심지어 매년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 사람도 수십 년을 버티니까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보다 3배 가까이 수익을 올렸는데 말이죠. 이 실험 결과가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타이밍을 재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가가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하는 실수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건 맞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S&P 500에 투자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크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눈앞에서 가격이 폭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사거든요. 반대로 아주 운이 나쁜 타이밍에 투자했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걸 역사적 데이터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시점에서만 산 사람조차 20년을 버텼더니 돈을 3배로 불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괜찮은 투자 수단 같아도 여전히 그래도 지금 사도 될까 하면서 망설이신다면 어쩌면 그 심리 상태 자체가 투자를 시작하기엔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와 확신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덜컥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시장이 출렁일 때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손절하거나 손해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최악의 패턴에 빠지고 말죠. 상승장에 덥석 따라 탔다가 하락장이 오면 겁나서 팔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믿는 자산에 장기 투자할 준비가 됐는지가 몇 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공부를 더 하거나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은행에 적립하는 게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냥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뛰어들면 결국 멘탈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멘탈 관리가 안 되면 마이너스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늦지 않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 투자를 하는 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가지고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투자하는 거, 즉 거치식 투자가 통계상 유리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찍 들어갈수록 돈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1926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분석해보면 가능한 빨리 투자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고, 몇 달에 걸쳐서 분할 매수한 경우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기다리면서 늦어진 경우가 결과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만 봤을 때는 돈이 생기는 족족 즉시 투입하는 게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로 심리입니다. 만약에 가진 돈 1억 원을 한 번에 딱 넣었는데 하필 그 다음 달부터 시장이 쭉 미끄러진다면 어떨까요? 분명 장기적으로는 회복될지 몰라도 막상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이 찍히면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겠죠. 역시 내가 꼭지에 샀구나, 나는 역시 투자랑 안 맞구나 하면서 다시는 투자 같은 건 안 해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단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가진 자금 절반은 바로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향후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바로 S&P 500 같은 자산에 넣어놓고 나머지 5천만 원은 1년에 거쳐서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운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하락장이 와도 아직 시드 절반이 남아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5천만 원 투자를 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장이라면 이미 절반은 시장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시장이 올라가지고 수익을 놓치는 아쉬움을 줄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를 걸어두든 증권사 적립식 서비스를 쓰든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단기 변동성이 체감상 훨씬 완화되고 혹시나 조정이 오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마음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결국 시장의 유혹과 공포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만들어 두는 셈이죠. 아무리 원칙을 세웠다고 해도 폭락장이 오면 당연히 무섭긴 하죠.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찍히면 속이 쓰리긴 쓰릴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그 과정을 견디는 일은 말이 쉽지 실제로 겪으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도구인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S&P 500 하나만 100%로 채운다면 상승장의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주식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그럼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계좌 변동성이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는 약 마이너스 57% 폭락을 겪었습니다. 반토막 이상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채권 40%를 섞은 S&P 500 60%, 채권 40% 포트폴리오였다면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57% 손실이 아니라 대략 마이너스 30% 안팎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주식과 금을 섞으면 2008년 같은 금융위기 때 금값이 오르면서 방어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주식 말고도 채권, 현금, 금, 부동산 리츠 같은 다른 자산을 적절히 섞는 건 포트폴리오의 전체 변동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 복리 수익률은 약간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폭락장에서 계좌 마이너스 50%를 보는 것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보는 건 멘탈 유지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특히 초보분들은 10%, 20%만 빠져도 하루 종일 차트를 보게 되고 잠도 안 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을 시키는 전략도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내가 투자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죠. 실제 통계를 봐도요. S&P 500 60%, 채권 40% 같은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한 번도 10년 단위로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익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더라도 그만큼 꾸준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하나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화 자산을 다 버리고 미국 S&P 500 ETF 하나만 올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장은 미국 시장이 좋고 환율이 오른 상태라고 해도 원화 가치가 투자 기간 동안 크게 요동치게 되면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시기에는 원화로 환산한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달러 약세가 오면 손실이 커질 수 있죠. 실제로 2020년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한 분들은 환차익도 봤지만 반대로 언젠가 환율이 안정되면 그 효과가 빠지거나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예전처럼 환율 1000원대를 갈 만큼 원화 강세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투자 시장에서는 뭐든 100%라는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 자금이나 노후 대비 자금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환율도 분명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너무 한쪽 통화에 몰리지 않게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도 적절히 섞어서 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이름에 H가 들어가 있는 환해지정 상품도 있습니다. 환해지란 쉽게 말해서 환율 변동을 없애고 지수 움직임만 따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하면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이 좀 더 일정해지고 환율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겠죠. 대신 반대로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국내 상장 S&P 500 중에서도 환 노출형 상품으로 투자해서 달러 강세 혜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과 채권 그리고 통화 분산까지 해두면 한쪽 변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휘청이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결국 장기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시장 그 자체보다도 중간에 투자자가 겁먹고 그만두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지 않을 구조를 짜두는 게 투자를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 최우선인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은 바로 그 행동 리스크를 낮추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의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은 경제적 자유나 편안한 은퇴를 꿈꾸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 룰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4% 룰이 뭐냐면 은퇴 재정 설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법인데요.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라면 매년 자산의 4% 정도를 인출해서 쓰더라도 수십 년간 원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과거 데이터로 뒷받침된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어떤 분이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합시다. 이 10억 원을 60%
60%는 S&P 500, 40%는 채권에 굴리면서 매년 4%인 4천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략을 썼을 때 30년 이상 돈이 떨어지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산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과거의 통계에 기반한 거지만 이 4% 인출법은요, 결국 S&P 500 같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을 빌려놓으면 은퇴 후에는 그 자산에서 조금씩 빼서 쓰더라도 매달 300만 원씩 써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신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맹신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나면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눈앞의 단기적인 등락보다 장기적인 부의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지금 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죠. 오늘은 S&P 500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꾸준히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찾아보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접근성도 좋고 현금화를 하기도 쉽고 수익률도 좋은 편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은 것 중에서 아직까진 S&P 500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요즘 AI 버블이라는 말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에다가 전쟁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언제든지 당장 5%씩 하락할 수도 있고 20%, 30%씩 하락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상 거의 모든 시점에 시장에 들어온 장기 투자자는 충분히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손실을 본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10년, 20년 후를 놓고 보면 우상향 곡선 위에 놓여져 있는 작은 진동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 사도 되나요가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시장에서 버틸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20년을 버틸 만큼 좋은 투자 상품이 맞는지 본인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준비가 됐다면 지금이 단기 고점이든 아니든 결국에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히려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보고 공부해보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드릴 3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빚을 내서 투자할 생각이라면 절대 빚 내서 투자는 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내 자본으로 S&P 500 ETF와 안전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빚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상승장 때 이익을 극대화시켜주지만 하락장엔 치명적이라서 초보자분들은 특히 빚 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멘탈이 절대 버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 살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월급날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타이밍 고민 원천을 차단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사 모으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나을 거예요. 대신 언제 사야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지 고민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매달 투자할 돈이 적은 것 같다면 지출을 줄여서 투자하거나, 오늘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치킨을 먹었다고 치고 치킨값을 아낀 만큼 S&P 500에 투자를 한다던가, 매달 부업이라도 하나 더 하면서 버는 돈의 양을 늘리고 매달 투자 금액을 늘리는 고민은 좋은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폭락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미리 자산 배분을 해두고 만약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땐 계획된 추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멘탈과 투자 습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도 좀 두고 몇 프로 하락 구간에서는 얼마나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폭락장이 오더라도 어차피 예상했던 거니까 오히려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생존해 있어야 되죠. 워렌 버핏도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본인의 유산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놓으라고 유언장을 남기기도 했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인덱스 펀드의 힘을 인정한 거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와 S&P 500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는 뜻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굳이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렇게 저비용 인덱스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본 겁니다. 어쨌든 S&P 500은 가장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으면서 수익률도 좋은, 거의 최적에 가까운 자산이죠. 물론 투자 공부를 하면 충분히 더 높은 수익률, 좋은 상품들은 많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초보 입장에서 S&P 500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